자, 우리 개인 재무 설계 사례집 단일 사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동산 설계가 있는데요. 총 15문제로 우리 단일 사례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실제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 단일 사례 문제가 각 과목별로 많게는 5문제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개인 재무 설계 사례집에 있는 단일 사례들 있죠. 이 내용들을 약간 응용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사례집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고, 또 그리고 변형을 한번 스스로 시켜보면서 생각을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면서 풀어보시면 상당히 좀 시험에 도움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FP 자격인정자 김수정 씨는 고객이 보유한 토지 가치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하고자 한다. 자, 우리 대상 토지와 유사성 높은 거래사를 수집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자료가 나온 거죠. 자,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 우리 3방식에서 대표적으로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시장 접근법에 해당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원칙이 여러분들 사례 부동산, 대표성 있는 사례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 뭐예요? 사정 보정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시점 수정이라는 것을 해주죠. 시점 수정,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 그리고 개별 요인 비교. 자, 그렇게 해가지고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점 보니까 대상 토지와 유사한 거래 사례는 1년 전에 4억 원에 거래됐네요. 이는 매도자 사정에 의해서 10% 정도 저가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사례 부동산의 가액이 4억 원이에요. 4억 원. 곱하기 항상 요 보정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례부대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사례가 10% 저가로 거래됐대요. 이게 저가래요. 올려야 되겠죠. 사례가 이제 분모죠, 밑에. 저가 10% 저가니까 0.9분의 1 이렇게 사정 부정치를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여러분들 우리 시점 수정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사례니까 현재로 땡겨와야 되겠죠. 자, 우리 대상 토지 와 사례 토지가 속한 지역에 최근 인근에 쓰레기장 설치 논의 진행됨에 따라서 1년 전에 비해서 20%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2 이렇게 20% 하락한 걸로 우리는 시점 수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우리 기준 시점 현재 대상 토지는 4m 도로에 접하고 사례 토지는 2m 도로에 접해 있어서 대상 토지는 사례 토지보다 도로 조건에서 20% 정도 우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말 나와 있죠. 자, 우리 지역적인 요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같이 속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지역 요인이 1이라고 하면은 개별적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바로 그 도로와의 접근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 토지는 사례 토지보다 도로 조건에서 20% 정도 우리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자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죠. 대상,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사례가 1이라고 하면은 대상은 여러분들 1.2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다음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사례 토지는 획지 조건은 대상 토지는 평지이고 사례 토지는 완경사에 위치하여 있어서 사례 토지는 대상 토지보다 약 10% 정도 열세인 것으로 보인다. 자, 경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사례가 대상보다 10% 열세래요. 사례가 미치죠. 0.9분의 1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기준 시점 현재 대상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평균적인 집가 수준은 평당 10,000원. 그리고 사례 토지가 속해 있는 평균적인 집가 수준은 평당 8,000원에 속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역 요인 비교를 지금 1로 놓고는 봤는데 이게 이제 개별 요인 먼저 나왔죠. 지역 요인이 1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죠. 사례원의 대상이니까 여러분들 사례가 우리가 8,000원이라고 하면은 대상은 10,000원이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평균적인 집가 수준이 8,000원 대 10,000원. 항상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요 비율로 따져서 우리는 대상 토지의 가격을 구하겠다, 요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좀 구하시면 여러분들 되는데, 요 본 문제가 한 가지 정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해설에도 나와 있죠. 약 5억 9,200 우리 59만 2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더 확대를 하게 되면은 요런 케이스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례 토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8,000제곱미터다. 그리고 대상 토지는
대상 토지는 7,000제곱미터라고 한다. 이랬을 때 대상 토지의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나오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뭐를 더 고려를 해주냐면은 이 전체 금액인 거잖아요. 이제 평당 금액으로 산정을 해야 되니까 사례 금액을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사례 면적 분의 대상 면적 이걸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사례 면적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례 우리가 면적을 대상 면적으로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산정한 거고 대상 제곱미터를 곱해주면 우리가 전체 대상 토지의 우리 이제 비준 가격이 이제 구해지는 그런 이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면적까지는 이 문제에서는 안 나왔는데 우리가 면적까지도 시험 문제가 고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함께 고려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1번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좀 여러분들 숙제를 좀 하시게 되면은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뭐 한 1분 정도면은 뭐 다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으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김수정 씨는 최근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역세권에 위치한 연립주택 매입을 고려 중이다. 자, 원가 방식으로 산출한 연립주택의 가치는 얼마냐? 자, 우리 원가 방식에 따라서 구하게 되면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 원가 방식은 여러분들 첫 번째, 그죠? 주택이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함께 고려가 되는 거죠. 토지 가액을 구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건물의 가액을 구하는 거죠. 근데 토지는 새로 이제 조성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 등 뭐 다른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원가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이제 토지의 가격을 구하고 건물의 가격은 뭐예요? 지금 현재 새로 졌을 때 그죠? 기준 시점 현재 우리가 뭐예요? 제조달 가액이죠? 제조달 원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가 지내온 기간에 해당되는 감가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요 감가 수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직선법도 있고 뭐 불행법도 있다 이렇게 또 공부하신 거예요. 자, 우리 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대상 토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400제곱미터이고 유사 토지는 제곱미터당 우리가 350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본건은 유사 토지보다 도로 접근성에서 우리 5% 우세하다. 뭐 다른 내용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우리가 토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제곱미터당 우리가 사례 금액이 나와 있죠. 제곱미터당 350만 원. 그러니까 제곱미터로 다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체 면적으로 나눠가지고 제곱미터로 이제 환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개별적인 조건에서 이제 도로 접근에서 유사 토지보다 대상 토지가 본건은 우세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곱하기 우리가 사례가 1이라고 하면은 대상 토지는 1.05, 뭐 100분의 105 요거를 고려하라는 얘기죠. 제곱미터당 금액이니까 우리는 대상 토지가 400제곱미터니까 400제곱미터를 곱해주게 되면은 대상 토지의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른 비준 가격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요 금액까지 구하는 것은 앞에 1번 문제를 축소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 두 번째 건물과 관련된 부분들 연면적은 900제곱미터이고요. 자, 신축 당시에는 우리가 제곱미터당 80만 원의 건축비가 소요됐지만은 최근에 유사 건물의 신축 시에는 제곱미터당 우리가 110만 원이 예상된다. 지금 여러분들 제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은 기준 시점, 예전 시점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110만 원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곱하기 연면적 900제곱미터. 자, 이 정도의 제조달 원가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건물의 내용 연수는 40년이나 관리 상태를 고려할 경우에 실제 경관 연수는 7년이다. 그리고 유효 경관 연수는 10년으로 추정되며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서 추가 비용이 우리가 이제 8억 원이 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요 사례를 딱 놓고 보게 되면은 어떤 사례예요? 요거 감가 수정과 관련된 부분들. 분해법이죠. 분해법. 자, 우리 분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물리적 감가 요인과 그리고 기능적 감가 요인, 그리고 경제적 감가 요인까지 함께 고려하라는 게 이제 분해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내용 연수가 40년이다. 그리고 관리 상태가 고려해서 실제 경관 연수는 이제 7년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뭐 실제 경관 연수는 7년이지만 유효 경관 연수는 10년이다. 그렇죠? 실제 경관 연수하고 유효 경관 연수하고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유효 경관 연수를 고려해야 돼요. 실제 7년 지났다고 해서 관리 상태를 고려해서 우리 관리가 좀 잘 안 된 거죠. 10년 지난 거와 매한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리적 감가 요인에 의한 금액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합니까? 이 금액에서
이 금액에서. 지금, 총 40년 중에, 그죠? 10년, 그죠? 이거를 감가 요인으로 빼란 얘기입니다. 빼란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곱하기 40분의 30이 되겠죠? 10년을 빼니까 나머지 금액이 감가상각 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8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8억 원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제 90화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기능적 감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8억 원. 8억 원을 차감하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8억 원을 차감해가지고 우리가 건물에 우리는 원가 방식에 따른 금액을 산출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뭐 경제적 감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험 문제에 여기서는 안 주어졌죠, 여러분들. 그러면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요 경제적 감가 요인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뭐 시험 문제로 등장을 하지 않겠지만 예상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는 잔존 가치가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만약에 건물의 잔존 가치를 10%로 예상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물리적 감가와 관련된 부분들. 물리적 감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110만 원 곱하기 900제곱미터. 이 전체 금액을 다 감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중에서 90%만 감가를 하라는 얘기죠. 10%는 감가할 필요가 없겠다. 잔존가치로 남을 거니까. 그죠? 곱하기 40분의 우리가 유효 경관연수 10년. 자, 요게 바로 감가, 물리적 감가에 따른 감가 누계액이 되겠죠, 여러분들. 요 금액을 차감해서 고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40분의 30 이렇게 곱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들. 물리적 감가 요인을 별도로 따로 계산해서 차감을 해야 돼요, 전체 금액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여러분들. 자, 요런 문제까지도 응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원가 방식에 따른 부동산 가치 평가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들도 뭐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현 씨는 3억 원을 투자해서 상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투자 자본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연 10%이다. 자, 3년 보유 후에 매도할 경우에 상가의 가치는 우리가 2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정은 씨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연간 우리가 순영업이익은 얼마냐라는 거죠. 자, 우리 순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NOI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NOI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3억 원에 우리가 구매하는데 우리가 연말에 3년 후가 됐을 때는 2억 5천만 원에 이제 가치 하락하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뭐예요? 순영업이익이 많이 구현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요구 수익률 10%를 충족할 수 있는 그 순영업이익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맨 밑에 여러분들 해설을 보니까 자, 상가 가치가 불변일 경우에 순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3억 원에 구매해가지고 3년 후에 3억 원에 매각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본이득이라는 거, 자본소득이라는 거에 우리가 거기서의 이익률은 없는 거죠. 즉 뭐예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10%의 요구 수익률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NOI는 이 금액의 10%씩 NOI가 계속 나오게 되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즉 NOI는 3천만 원씩 3년간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충족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얼마예요? 우리가 5천만 원에 3억 원이 아니고 2억 5천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5천만 원의 가치 손해를 여기에서 더 플러스해서 더 만회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가치 손해는 3기 후의 금액인 거잖아요. FV. 그쵸? 기간은 3년인 거고. 그쵸? 이 금액을 만회하려면은 매 기간 동안에 10%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할 수 있는 PMT 값을 구하게 되면 두 번째 점이 있죠. 얼마예요? 우리가 1,500만 원. 대략 10만 원 정도. 10만 5천 원. 1,500만 원 정도. 10만 5천 원. 자, 이 금액씩 꾸준하게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5천 원을 만회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3천만 원과 우리가 1,500만 원 정도를 합한 4,500 우리가
10만 5천 원. 이 금액이 순영업이익으로 나오면 뭐 만족한다라는 얘기죠. 자, 해설의 논리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해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한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뭐 이렇게도 풀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현재 가치 3억 원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몇 년간? 3년간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미래에 얼마가 나한테 들어오느냐 봤더니 2억 5천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2억 5천만 원. 자, 그런데 투자했으니까 마이너스 금액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기간 발생할 수 있는 PMT는 얼마냐? 자, I 값은 우리가 10%에 해당되는 걸로 집어넣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재무 계산기 가지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3억 원 마이너스의 PV 3년, 그리고 2억 5천의 FV, 그쵸? I는 10. 컴퓨터 PMT. PMT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당연히 얼마가 나와요? 4,510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PMT. 자, 이런 식으로 구해야 하는 논리나, 이 논리나 똑같은 논리예요. 접근 방식을 쪼개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이 교재에서는 풀었지만 여러분들 단순하게 흩어놓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현금 흐름과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흩어놓고, 그죠? PV, FV, PMT, I 값 다 흩어놓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PMT잖아요. 순영업이익. 자, 순영업이익을 구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례 문제가 이렇게 TVM 논리를 가지고 사례화하다 보니까 사례에 자꾸 빠지게 돼요. 근데 단순하게 화폐의 시간 가치와 관련된 부분의 논리를 이해하신다라고 하면은 쉽게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푸는 각도를 조금씩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기를 가지고 TVM 논리를 자꾸 응용들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성식 씨 소유의 상가는 현재 연간 순영업이익이 1억 원이다. 자, 우리 순영업수익 산정 시에 적용할 공실률은 가능 총수익의 5%, 그리고 영업경비는 5,200만 원, 그리고 종합환원율은 10%이다. 최근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서 공실률이 가능 총수익의 10%가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경우에 상가의 가치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우리 상가의 가치를 구하는 거. 상가의 가치.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해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원가법, 그리고 수익 방식에 따른 소득 직접 환원법, 아니면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이렇게 구하죠. 자, 본 문제는 여러분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아니고요. 수익 가치, 즉 NOI를 종합 환원율을 나눠 가지고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에 미래 현금 흐름이 영구히 발생한다라고 가정해서 직접 우리 일기 때 NOI 가지고 바로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 문제는 여러분들 종합환원율이 주어졌잖아요. 10%라고. 그렇죠?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NOI 값이 변했다라는 거죠. 변했다. 자, 우리 현재 순영업이익이 얼마래요? 1억 원이래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공실률이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가능총수익의 5%로 보지만은 앞으로는 가능총수익의 10%로 더 공실률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PGI 그리고 EGI 그리고 영업경비 차감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예요? NOI 값이 나오죠? NOI 값이 지금 현재 1억 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영업경비는 여러분들 5,200만 원 주어졌죠? 5,200만 원. 5,200만 원. 자, 우리 5,200만 원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유효총수익은 얼마예요? 이거 두 개 또 이거 차감되는 거니까 유효총수익은 1억 5,200만 원이 나오죠? 1억 5,200만 원. 자, 그러면 가능총수익은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뭐예요? 대손과 공실 등을 차감하는 거죠? 공실 등을 차감하는 거예요. 공실률이 지금 5%래요. 자, 5% 차감한 좀 95%가 우리가 1억 5,20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PGI는 얼마일까요? 1억 5,200만 원에 곱하기 우리가 0.9가 되겠죠? 0.95 나누기 0.95죠. 자, 어떻게 해요? PGI에서 곱하기 0.95 한 값이 우리는 EGI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PGI 값을 구하게 되면은 나누기 0.95로 이제 다시 환원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요 논리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역으로 한번 끌고 올라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산하자라는 거죠. 자, 이 금액이 PGI라고 하면은 곱하기
자, 우리 EGI라는 것은 이게 10%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곱하기 우리가 0.9로 가겠다라는 거죠. 10% 빼서. 그러면 EGI, 거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5,200만원 차감한, 자, 이 금액이 여러분들 새롭게 산정한, NOI 값이 된다라는 거죠. NOI 값. 계산하는 논리는 상당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이 값을 여러분들 종합하는 율 10%로 할인해가지고, 우리는, 부동산의 가치, 그쵸? 수익접근법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논리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 문제는 단일 사례에서도 가끔씩 출제하지만 지식형 문제에서도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지식형 문제에서도 사례 문제로 해서 그래서 NOI 값에서 다시 PGI 값으로 가서 PGI 값에서 조정돼 가지고 다시 NOI 값으로 이제 수정된 NOI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요 논리. 자꾸 여러분들 반복해서 연습하셔야지 문제 푸는데 좀 적응력을 좀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예요. 자, 우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정종현 씨는 최근 상가를 구입하려고 한다. 구입하고자 하는 상가의 연간 순영업수익은 우리가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으로 기대된다. 자, 우리 정종현 씨는 주거래은행에서 우리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 대비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논리를 아시면 되겠죠. 자, 우리 NOI는 얼마래요? NOI는 우리가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까지? 부동산 가치 대비 LTV죠. LTV는 60%까지 대출을 해준대요. 대출을 해준대요. 자, 우리 대출 조건은 대출 기간은 20년이고 이자율은 연 8% 월복리고 매월 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자, 우리 대출 조건은 여러분들 20년 연 8% 월복리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정종현 씨가 기대되는 지분 환원율은 연 12%일 때 상가의 시장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상가의 시장 가치. 근데 이제 과료액을 여러분들 종합환원율은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EDR이 주어졌죠. EDR이 얼마래요? 우리가 8%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8%. 자, 우리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 NOI 나누기 우리가 종합환원율, 이 종합환원율을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따라서 구하면은 여러분들 이 R 값은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자기자본 비율의 지분환원율 플러스 타인자본 비율의 저당상수 MC를 곱해서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저당상수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요거 우리가 자기자본 비율 곱하기 우리가 EDR 플러스 타인자본의 비율 곱하기 우리가 저당상수 MC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저당상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합니까? 현재 1원 빌렸을 때 어느 정도 PMT로 상환하느냐 그 비율이죠. 그래서 MC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죠. 1PV 현재 1원 빌렸다. 20년이죠. 자, 20 곱하기 12개월 N. 자, I 값은 8 나누기 12 I. 이랬을 때 이제 PMT. 요거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제 저당상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66페이지 해설에도 나오죠. 맨 마지막 해설에 점 보니까 여러분들 재무 계산기를 이용한 저당상수, 상수, 대출상수와 관련된 계산하는 금액을 구하는 논리가 이렇게 주어졌죠, 여러분들. 자, 0.1004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계산기 가지고 바로바로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틀 부동산 설계에서 우리 사례 문제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화폐 시간가치 TVM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거다 보니까 화폐 시간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접근 방법을 빨리 터득하셔야 돼요. 접근 방법. 자, 그래서 지금 묻는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묻는 문제. 그래서 그 묻는 문제를 찾으려면은 이런 값들을 어떤 식으로 빨리빨리 구해내야 되느냐라는 논리들 그렇죠? 논리들, 요 논리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지 우왕좌왕하면서 문제를 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R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자본 비율이 여러분들 지금 LTV, 그쵸? 타인자본 비율이 60%라고 주어졌으니까 자기자본 비율은 4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리 EDR 주어졌죠, 여러분들 8%, 그쵸? 0.08. 그리고
우리가 타인자본 비율, 그쵸? 몇 퍼센트예요? 10.04%라는 거죠. 0.1004 이렇게 우리가 합산하게 되면은 해설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점 나와 있죠. 0.6 곱하기 0.1004 플러스 0.4 곱하기 0.12.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 자기 자본 지분하는 일이 8%가 아니고 12% 이렇게 주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구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종합환원율을.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NOI 값 주어졌나요? NOI 값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근 논리에서는 여러분들 본 문제에서는 이거 종합환원율과 관련된 부분을 구하는 문제를 우리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종합환원율 구하는 논리 여러분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시장접근법이 있죠. 시장추출법.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좀 전에 봤던 우리가 이 문제에서 봤던 금융적 투자결합법.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이제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들. 문제점은 뭐냐면은 지분이 형성되고 그냥 가치가 변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온 게 에루드법이라는 게 있었죠. 물론 이제 뒤쪽에 있는 에루드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 보게 되는 우리가 감채기금법. 그리고 다섯 번째 각각 구성요소들을 우리가 쪼개가지고 다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종합환원율을 구한다는 조성법. 자, 우리 지식형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응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지는 여러분들 모르는 겁니다. 본 문제를 똑같이 주어지면서 요 R과 관련된 종합환원율을 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금융적 투자결합법 말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에루드법에 따라서 구해서 산정하시오. 또는 우리가 감채기금법에 따라서 우리 구해서 상정하시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조성법도 나올 수가 있고요. 뭐 문제화 시키면 다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감채기금법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뭐 DCR법, 그렇죠? 죄송합니다. DCR법, 그렇죠? DCR법. 자, 우리 DCR법에 따라서 우리가 종합환원율 구하는 게 어떻게 구했죠? 여러분들 DCR 곱하기 타인자본 비율 곱하기 MC 이렇게 구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본 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를 문제화해서도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DCR은 어떻게 구해요? DCR은 자, 우리 NOI 나누기 원리금 상환 비율. 자, 요 비율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자본 비율은 요 문제에서는 60% 주어졌고요. 자, MC도 이런 식의 논리에 따라서 또 구하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 방법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본 문제도 기본 맥락을 좀 잘 잡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해결하실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식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례형으로 어떤 식으로 응용될지까지도 고민을 한 번씩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6번 보겠습니다. 정한용 씨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부동산에 자, NOI는 1억 5천이다. 보유 예정기간은 5년이고 가치 상승률은 15% 예상된다. 자, 매입 시 구입자금의 40%를 20년 만기 연 6% 월복리에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자, 우리 정한용 씨가 지분 환원율이 연 9%일 때 에루드법에 따라서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구해봐라라는 거죠. 자, 우리 에루드법에 따라서 부동산의 투자 가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대전제가 상당히 간단해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NOI 나누기 R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R 값 종합환원율을 에루드법으로 산정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에루드법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 종합환원율은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환원율은 금융적 투자결합법하고 똑같죠.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 타인자본 비율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입 시 구입자금의 40%를 대출했대요. 자, 우리 자기자본 비율 곱하기 우리가 EDR 플러스 타인자본 비율 곱하기 우리가 MC. 자,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타인자본 비율이 40% 주어졌으니까 자기자본 비율은 60%로 고려가 되는 거고요. 자, EDR과 관련된 부분들은 연 9%다 이렇게 주어졌죠. 플러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타인자본 비율과 관련된 요 MC를 구해야 되는데 MC는 어떻게 구해요? MC는 다 주어졌죠.
자, 1원을 현재 가치로 우리는 대출 받았을 때 매 기간마다 상환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라는 거죠. 자, 얼마냐. 자, 우리 MC가 이렇게 구해줬다는 얘기는, 자, MC는 여러분들 곧 나오죠. 여러분들 20년 만기 연 6% 월복리고 매월 균등분할을 상환한다라는 거죠. 자, 20년이니까 20 곱하기 12, 요게 N 값이 되는 거고요. 자, 6 나누기 12, 요 값이 I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PMT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PMT 값이 MC냐라는 거예요. 과연 MC일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PMT 값을 바로 MC로 구하면 상당히 좀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어요. 저당상수와 관련된 부분들, 이 저당상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잘 보면 여러분들 요 EDR, 요거는 연 9%죠? 연 9%. 자, 그러면 여기서 PMT 구하는 거, 이 PMT는 뭐예요? 월이잖아요, 월. 지금 월로 지금 다 환산하는 거잖아요. 그쵸? 곱하기 12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MC 값이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 상수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저당 상수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본 문제에서 해설에 나오죠? 해설 부분에, 오른쪽 페이지에 67페이지. 자, 맨 밑으로 가셔가지고 그 박스 말고요. 자, 우리 대출 상수는 1PV, 20 곱하기 12N. 자, 6 나누기 12. 그래서 PMT를 곱하는데 거기다가 12를 해줘라는 얘기죠. 우리 앞에 있는 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12를 곱한 거예요, 연으로. 자,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본 문제와 관련된 우리가 저당 상수는 0.08, 5968.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뭐예요? 기본적인 환원율을 먼저 구해놓고. 자,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지금 1차 년도 처음 시작할 때만 60%, 40%였지. 그쵸? 내 지분 비율이 60%였지. 지금 5년 동안 보유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5년간. 5년간만 보유하면 여러분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계속 상환하니까 타인 자본 비율이 점점 낮아지죠. 내 지분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직접 환원법에 따라서 자, 우리 1기 때만 고려해서 우리는 환원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경과에 따라서 내 지분이 형성되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었다라는 거죠. 금융 쪽 투자결합법으로 구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에르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분 형성분. 지분 형성분만큼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야 된다라는 거 보는 거죠. 타인 자본을 갚아나가니까. 자, 올라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분이 형성됐으면 여러분들 이 부동산의 전체 가치가 오르려면은 요 종합환원율이 낮아져야 되겠죠? 종합환원율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이 형성됐다라면 빼란 얘기죠. 빼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분 형성분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요렇게 지금 여기까지 좀 구했어요. 지금 계산기 값이 곱하기 12는 했지만은 일단은 PV 그리고 N, I, PMT 값에 다 저장되어 있죠. 다 저장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5년 동안 진행되면 여러분들 세컨드 아모트 키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P1 1부터 P2는 5년이니까 여러분들 60 집어넣으면 되겠죠? 60. 그랬을 경우에 내가 상환한 비율, 그죠? 상환한 금액 그리고 그러니까 남은 금액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지불한 이자액 뭐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PRN, 그렇죠? 뭐 BAL 그리고 인터레스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산값으로 다 구해내잖아요. 재무계산기에서. 자, 이것을 응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응용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대출 관련된 잔액과 관련된 부분들 보게 되면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우리가 세컨드 아모트 키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잔액이 요건 상환 그리고 요건 잔액이죠. 그렇죠? 상환한 거 잔액. 뭐 상환한 거 해도 되고요. 잔액 해도 되고요. 그렇죠? 일단 잔액을 우리 구하게 되면 BAL을 구하게 되면 오른쪽 이제 해설 논리예요, 여러분들. 해설 논리. 자, 67페이지에 거기 맨 밑에 박스 바로 밑에 여러분들 대출 상환율 해가지고 아모트 키를 이용해라. 1-0.849014. 자, 0.84014.
0.84 9014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뭐예요? 1원을 내가 빌렸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6년이 지나면은 자, 이 정도의 잔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환한 비율이 나오겠죠? 1 마이너스 하면 되는 겁니다. 1 마이너스 하면은 상환한 금액이 나옵니다. 자, 상환한 금액만큼 뭐예요? 내 지분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전체 부동산 가치에서 내 지분이 그만큼, 상환한 비율만큼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죠? 지금 전체 부동산 가치 중에서 남의 돈 빌려 쓴 것은 40%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1 마이너스, 자, 이 금액 곱하기 40%에 해당되는 것만큼 내 부동산의 가치는 올랐겠죠. 전체 100%가 아니고요. 40%, 전체의 40% 중에서 우리가 84.9%니까. 이해됐나요? 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분 형성분의 미래 5년 후에 지분 형성분이 얼마냐를 구해보는 겁니다. 구해보는 거예요. 지분 형성분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우리 대출 비율 전체 100%가 아니고요. 40% 중에서, 그렇죠? 상환한 비율. 자, 요 금액만큼 내 부동산의 가치는 내 지분은 형성됐다라고 보는 거죠. 내 형성된 지분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자, 이렇게 구한 금액이, 자, 5년 후에 전체적인 지분 형성 금액이에요. 5년 후에. 자, 그런데 지금 요 R값은 뭐예요? 종합환원율은. 1차 년도만 고려한 거죠. 종합환원율은. 1기만. 근데 5년 전체니까 매기간 뭐예요? 우리가 지분 형성분만큼 쪼개주면 되겠죠. 5년 전체 값을 PMT 값으로. 그죠? 자, 그러면 이 값을, 미래의 값을 우리가 5년 동안 PMT 값으로 구해주게 되면은 요 PMT 값이 매 기간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 똑같은 금액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논리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쓰는 I 값은 뭐예요? 내 부동산 가치가 오른 거죠? 내 수익률이에요. 내 수익률. 내 수익률이 지금 지분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이죠? 지분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지금 9%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I 값은 9%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내 가치가 오르니까.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바로 지분 형성분이고요. 자, 우리 세 번째. 자, 우리 부동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치를 구하고는 있지만은, 자, 5년간 보유하면 여러분들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매 기간 쭉 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본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5년 동안은 부동산 가치가 이제 15%로 이제 상승할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15%. 5년 동안 15%. 그러니까 매년 얼마 상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5년 후게 되면은 15%가 상승한대요. 미래. 그러면 이 15% 상승한 거 다 내 거죠? 그렇죠? 다 내 거예요. 이 15%에 해당되는 것을 부동산 가치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이해됐나요? 가치상승분을 여기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 5년 후에 그죠? 15% 이거 전체 값을 이거 R값은 여러분들 1기의 값으로 구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 똑같은 논리, 그쵸? I는 9 그리고 5년 PMT 값으로 적용해가지고 매 기간마다의 우리가 R값을 산정해 똑같은 금액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가치상승분이다. 가치상승분. 자, 우리 가치상승분도 마찬가지로 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요게 낮아져야지 전체 값이 오르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지분 형성분이라든지 가치상승분을 고려할 때, 자, 요 논리, 똑같은 논리가 적용됐죠. 자, 요 논리, 미래의 금액을 현재로 뿌리는 금액. 자, 요게 바로 이제 감채기금계수다라는 거예요. 감채기금계수. 자, 본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감채기금계수가 0.167092 이렇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167092.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재무계산기 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FV, 그리고 9I, 그리고 ON. 자, 컴퓨터 PMT. 자, 이렇게 한번 두들겨 보세요. 자, 이 값이 여러분들 우리가 0.16709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 문제는 감채기금계수가 주어졌지만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감채기금계수가 안 주어지고 시험 문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감축이익음계수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물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응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여러분들 뭐 매회차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에르도법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문제가 매회차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매회차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에르도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르도법 논리는 상당히 재미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또 이해가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응용을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가치 상승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지금 뭐예요? 우리 5년 동안 총 15%로 다 상승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본 문제가 이렇게도 주어질 수가 있죠. 자, 우리 가치 상승은 매년 2%씩 상승한다 라고 만약에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1이라고 하면은 매년 2%씩이니까 곱하기 1.02에 5승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5년 후에 가치 상승분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요 논리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매년 이건 전체 5년 후가 15%다라고 해서 주어졌지만은 지금 5년 후가 15%가 아니고 매년 2%씩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5년 후에 여러분들 미래 가치를 먼저 구해내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서 현재 가치를 빼니까 가치 상승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 상승분과 관련된 부분들도 약간만 응용해가지고 시험 문제로 바꿔서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이제부터 숙달 반복입니다. 숙달 반복. 그래서 이제 감축이익음계수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에르도법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에 우리가 직접 환원법에 따른 우리가 가치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7번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강태환 씨가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다가구 주택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 매수 가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자, 우리 낡은 주택을 매수해서 철거해서 새로운 주택을 이제 지려고 합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X라고 한번 보죠. X. 요거를 지불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건축비가 우리가 얼마가 더 들어간대요? 20억 원이 더 들어간대요. 이 구입비뿐만 아니라 20억 원이 추가적인 돈이 내가 좀 투자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상 공실률은 가능 총수익의 5%, 영업 경비율은 유효 총수익의 10%이다. 자, 현재 유사 상가의 전형적인 종합환원율은 15%이다. 강태환은 상가 신축으로 투자 자본에 대해서 최소한 30%의 요구 수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상가는 3층으로 총 40개 호가 있고요. 자, 임대료는 주변 시대를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각 호당 우리가 이제 200만 원씩 월 받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 40호 우리 PGI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40호씩 월 200만 원씩 이제 받는다라는 거예요. 곱하기 이제 월이니까 12개월 하면은 가능 총수익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실률과 관련된 부분들이 5% 있다라고 하니까 5% 차감을 하게 되면은 곱하기 EGI는 어떻게 해요? 9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EGI에서 여러분들 지금 영업경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유효 총수익의 10%가 또 차감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90%에 해당되는 게 바로 NOI 값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NOI 값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금방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자, NOI 값 주어졌고요. 자, 우리 종합환원율은 15%이다. NOI 값이 나왔으면 이게 NOI예요. 자, 나왔으면 여러분들 15% 우리가 시장 추출법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의 가치.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가 가치는 우리가 이게 만약에 리모델링까지 다 돼가지고 신축 가치라고 하면은 지금 밑에서 해설에도 나왔지만 여러분들 약 54억 7,200만 원. 54억 7,200만 원 가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나는 얼마 정도 지불해야 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거죠. 뭐 단순하죠. 자, 이 금액 X 플러스 20억은 자, 우리 5억 4,720만 원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가 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치니까 내 수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요구하는 이익이 30% 정도 더
요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투자 원금에 곱하기 1.3 한 금액이 이제 부동산 가치와 같아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30% 이익을 보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랬을 때 X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우리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 건물이 지금 얼마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저게 새 거라고 하면은 그렇죠? 새 거라고 하면은 한 54억 정도 나간대 라는 거예요. 54억. 자, 그런데 저거 새 거 만들려면은 20억이 더 들어가. 그러면 54억이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얼마 정도 더 드리면 될까요? 34억 7천만 원 정도 더 내가 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34억 가지고 내가 저 건물을 샀을 경우에는 나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34억 들어가고 또 20억 들어가고 54억 들어갔는데 54억에 8억.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30% 남기려면 더 싸게 사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뭔지? 자, 그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요 본 문제는 여기 이제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것을 이렇게 소득접근법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문제로 이렇게 함께 결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해석의 논리들이 의사결정이라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평가라는 부분 여러 가지가 결합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이어트해서 쉽게 출제한 거예요. 쉽게. 그래서 부동산 설계는 여러분들 하나를 다 어렵게 하면서 이렇게 의사결정까지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은 진짜로 뭐 5분이 아니고 30분 넘게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정제하면서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8번부터 문제는 우리 DCF 할인 현금 흐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저 뒤에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단일 사례에서 지금 패턴을 보니까 그렇죠? 우리 거래 사례 비교법 그리고 우리가 그 원가 방식, 원가법 자 이런 것들은 아주 단순한 문제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득접근법에 따르는 수익 방식으로 구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해석하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그 DCF 할인 현금 흐름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